어두운 구석이나 심해에 숨어있는 생물 등 바다의 대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다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력한 폭풍이 한 번 더 지나간 후 심해 생물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떤 것들은 1000m 이상의 수심에 사는 진짜 괴물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가장 차갑고 깊은 곳은 거대화라는 특정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바다거미, 오징어, 지렁이, 그 외 많은 동물들, 주로 무척주 동물들 또는 등뼈 없는 생물은 얕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태평양 심해에서는 미니밴만큼이나 큰 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는 뉴질랜드에 주로 서식하는 화살 오징어보다 몸 길이가 14배 가까이 길어요. 연구자들은 바다의 심연지대에서 이러한 수중 괴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팬텀 젤리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괴물은 수심 975m에 있었습니다. 촉수의 길이는 10m였어요. 와, 해변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아마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만 먹을 거예요. 하지만 수심 6,500m 이상까지 헤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엔 그 거대한 젤리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대왕 오징어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길이가 13m,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해요. 그 촉수가 자동차 같은 걸 잡으면 장난감처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연 지역에는 빛이 없습니다. 태양광선은 그렇게 깊숙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조류나 수중식물도 존재하지 않죠. 이곳의 동물들은 주로 눈을 먹어요. 바다의 눈은 눈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반 눈과는 달라요. 바다 표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나 잔해, 심지어 바다 위 동물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대한 오징어처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큰 생물에게는 충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은 수심에 사는 오징어는 먹이를 쫓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불쌍한 동물이 긴 촉수까지 헤엄쳐서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어둡고 추운 곳까지 헤엄쳐 들어오는 동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대왕 오징어는 하루에 약 45칼로리인 1온스의 생선만 먹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보다 거의 50배나 적은 양이에요. 이 오징어에게 생선 한 마리가 생기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대왕 오징어가 심연지대에 먹이가 부족할 때 수면으로 올라와서 먹이를 찾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린란드 상어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2200m 깊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보다 2배나 느린 시속 1.2km로 헤엄쳐요. 이 느림은 해저 생물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의 일부예요. 그래도 먹이를 잡아야 할 때는 짧은 순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 스타일에서 청소부 스타일로 식단을 바꾼 이유는 수면에서 떨어지는 먹이가 보물보다 많다는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 6.5m 길이로 최대 400년까지 매우 오래 살 수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가 느린데 이것도 장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차가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상어의 조직은 몸 전체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정 화학 화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즉, 일종의 천연 부동액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큰 동물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질량이 수백 배나 큰 고래와 비교해 보세요. 고래는 신진대사율이 더 높아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열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죠. 나아가 더 큰 동물은 더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서 겪는 힘든 문제나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한 온도가 낮을 때 몸이 더 커집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완벽한
예이고 거대한 바다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거미는 일반적으로 흔한데 1mm의 아주 작은 거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더 깊은 곳에는 1m 길이의 거인이 되기도 해요. 차가운 물에는 더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가 동물의 몸속으로 퍼져나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물로서도 악몽으로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튜브벌레는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태평양 해저의 신비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벌레를 발견했어요. 특이한 열수 통풍구를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화산 열수로 인해 물이 암석이나 단층이나 균열을 통해 아래로 스며들면서 이 통풍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물이 통풍구에서 빠져나오면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이 독성 화학물질이 섞인 수프 주변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튜브벌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독성 물질에도 거의 끓다시피 하는 물의 온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전체 생태계를 발전시켰어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대신 작은 박테리아가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박테리아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브벌레는 입이 없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게다가 이 무서운 벌레는 최대 2.4m까지 자랍니다.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 숨어 있는데 마치 괴물 나무벌레처럼 생겼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내며 높은 바다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찾으려고 하죠. 다리 끝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발톱을 확인하세요. 아이소포드는 이 발톱을 이용해 해저를 이동하는 동안 안정감을 유지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긴 안테나를 통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 안테나는 몸 길이의 절반 정도에 달해요.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는 몸 크기에 비해 눈도 꽤 큰 편이에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해요. 저 아래 동물들은 먹이를 거의 구할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때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놀라울 정도로 느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얘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요. 2006년에 한 생물학자가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는 심해가 섬의 법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육지에서 고립된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이 발달해요. 둘째, 작은 몸집을 가진 생명체는 큰 육지의 생명체에 비해 고립돼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쟁과 포식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해 생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심해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세계의 일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